집중 분석 이슈타임 시간입니다. 오늘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오늘 이슈와 관련한 뉴스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이데일리 기사인데요. 동학개미 3억이 대주주냐 불만해도 요건 하향 유예 사실상 무산이라는 제목입니다. 정부가 2023년 주식 양도소득세 전면 도입 등을 포함한 2020년 세법 개정안을 지난달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내년 4월부터 3억 원으로 하향되는 대주주 요건에 대한 유예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관련 추가 논의를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내년에나 가능할 것이란 입장이다. 이로 인해 올 연말 대주주 요건 하향으로 인한 주식시장의 역대급 매물 폭탄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주식 양도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요건이 내년 4월부터 3억 원으로 하향되는 내용이 현재 세법 개정안에 담겨 있는데 이 대주주의 범위를 또 직계 좀비속 및 배우자까지 포함하고 있어서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또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들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부가 지난달 31일 이번 주 월요일이었죠. 네. 이번 주 월요일에 국회에 세법 개정안 제출을 이제 완료했는데 일단 그 내용부터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일단 뭐 23년부터 이제 주식 양도세 과세 표준 3억 원 이하 같은 부분은 이제 20%, 3억 원 초과하신 분들은 이제 25%를 이제 부과하기로 했고요. 네. 뭐 두 번째로 본다면 증권거래세 현행 이제 0.25%에서 내년에는 0.23%, 그다음에 23년부터는 0.15% 단계적으로 이제는 인하 하기로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또한 내년 4월부터 3억으로 하향되는 대주주 요건과 관련해서 그 직계 좀비속이 이제 다 포함이 되죠. 또 배우자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포함한 대통령령 법이 그대로 이제 진행되는. 그래서 23년부터는 아마 주식시장의 세법 기본적으로 많은 것이 이제 변화될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대주주 요건이 대주주 기준이 이제 계속 네네네. 좀 낮춰지고 있는데 네네. 일단은 내년에 3억 원으로 낮아진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그 기준을 보면 나랑은 별로 상관없는데라고 생각하시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뭐 이게 영향이 어떻게 나타나는 겁니까?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현재는 10억 원이니까 네. 10억 원 한 종목에 10억 원이면 뭐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조건이 좀 달라지죠. 23년부터는 기본적으로 이제는 3억 원으로 되니까 예. 이런 것도 부분들이 있겠고요. 이런 봤을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연말에 매도 폭탄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세금 때문에 그런데 네. 한 종목의 유가증권 3억 원 이상 보유해도 대주주 요건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4월부터 양도세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많으면 한 22%에서 또 지방세 포함해서 33%까지 되기 때문에 네. 대주주 요건이 낮아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내가 포함될 가능성, 대주주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는 안 내야 될 양도세도 이제 내야 될 부분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대주주 요건에 그러면 포함이 되는 게 나만 1인이가 아니라 직계 좀비속도 다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나의 아버지 세대, 또한 나의 자녀 세대 다 포함해서 또한 여기서 배우자까지. 네.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뭐 A라는 주식이 2억 원 가지고 있고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한 5천만 원, 그다음에 배우자가 5천만 원 가지고 있다면 총합해서 3억 원 되거든요. 그럼 대주주가 되는 겁니다. 여기 또 당연히... 할아버지까지 포함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비속이니까. 네네. 다 포함이거든요. 위에 세대, 아래 세대.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안 내야 될 세금 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세주주 판단 시점이 전년 12월 말이죠. 그러니까 세법으로 본다면은 양도세 내는 게 4월이지만 내년 4월이지만은 근데 이제는 대주주의 요건을 정해지는 때는 당연히 이제 12월 말이기 때문에 예. 그러면은 이번 연도 말까지 이제 파셔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생깁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나는 조금 소량하는데 또 이런 분도 있지만은 네. 또 한 종목에 3억 원 이상 갖고 계신 분도 꽤나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연말에 돼서는 제가 보기에는 좀 어느 정도 변동성이 좀 커지는 랠리가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대주주 요건, 대주주 기준이 이제 낮춰지는데 맞습니다. 네. 대주주의 판단하는 시점이 이제 연말이다 보니까 네. 그 연말에 조금 내 포트폴리오를 조정해서 일단 대주주 지정이 안 되고 다시 이제 사게 되는 뭐 그런 맞습니다.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일단 연말에는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맞습니다. 네. 그 전에도 이제 이런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연말마다 항상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돼 왔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게 대주주 기준이 더 낮춰지다 보니까 낮춰졌죠.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혼란을 겪을 수 있다. 네네. 이런 부분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보면 IPO 잭팟으로 이제 SK 바이오팜 직원들이 상당히 많은 주식 이제 부자가 됐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네네. 분들이 퇴사를 결정하게 된 또 요인 중에 하나라면서요? 그렇죠. 이게 많은 분들이 이제는 SK 바이오팜의 임직원들이 퇴사, 줄사퇴하는 이슈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네. 그러한 이유는 역시나 상법에 우리 사주 같은 경우에는 1년 안에는 팔지를 못하니까. 네. 그래서 근데 팔기 위해서는 현금화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제 퇴사를 하게 되면 팔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줄타사를 한다. 그것도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조금 이렇게 속을 들여다보면은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죠. 역시나 이제 세금입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봤을 때 양도소득세 부담이 되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현행적으로 본다면은 보통 임직원들, SK 바이오팜 임직원들이 보통 한 1만 주 정도를 평균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밝혀졌죠. 그러면은 한 16억 원 정도가 됩니다. 한 네. 18만 원 종가로 본다 그러면 예. 한 16억 원 정도면 당연히 대주주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면은 이번 연도의 세법으로 본다면은 당연히 10억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양도세를 내야 돼요. 네. 근데 만약에 사퇴하게 된다. 예. 그러면 또 얘가 또 달라지는 거죠. 내년부터 4월부터는 3억 원으로 바뀌기 때문에 네. 이거는 포함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퇴사를 퇴사? 하게 되면은 퇴사를 하게 되면은 양도세가 0원이 나옵니다. 결론부터. 그러니까 내야 될 한 3억 원 정도가 내야 될 양도세가 0원이 되는. 야,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SK 바이오팜 임직원이라면 예. 일단은 이걸 내가 현금할 수도 있고 퇴사를 하게 되면 네. 또한 양도세도 안 나오게 되고 야, 그러면 정말로 고민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해서 그렇죠. 속뜻은 현금화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적으로 본다면 또 세금에 대한 문제도 당연히 예. 이런 대주주 요건이라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도 아마 여러 고민이 많아지지 않았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뭐 연봉에 육박하는 혹은 그렇죠. 연봉의 몇 배가 몇 되는 배가 되는 세금을 거죠.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사실은 네네. 그렇다면 퇴사를 결정할 수도 있는 네네.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또 SK 바이오팜에 다니고 있는 직원 정도라면 분명히 다른 회사로 충분히 이직할 수 있는 능력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심적으로는 굉장히 이해가 돼요. 근데 이제는 SK 바이오팜 기업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좀 이슈가 있는 거죠, 사실 네. 내부적으로도. 이런 고민이 있다 보니까 회사 측 경영진도 사실은 고민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맞아요. 그 직원들의 그런 마음들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그러다 맞습니다. 보니까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직 뭐 확인된 건 아니지만 일단은 형식적으로는 퇴사 처리를 하고 네네네. 뭔가 주식을 처리할 수 있게 하고 나중에 재입사를 하는 네네. 그런 약간의 모종의 약간 뒷거래를 하는 뭐 네네. 그런 것도 가능하다라는 네네. 또 지적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론상으로는 뭐 가능한 거죠. 예. 이론상으로는 가능하고 과연 뭐 쉴드에서 그렇게 될지는 아무래도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또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런 이슈들이. 예. 그래서 네. 과연 그렇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면 좀 다시 논의될 여지가 있을까요? 어떻게 봅니까? 논의될 여지는 있죠. 네. 논의 여지는 있는데 이제는 이게 대통령령입니다. 세법은 당연히 이제는 국세청에서 하는 거고 기획재정부에서 담당하는 거고. 네. 근데 이제는 대주주 요건 같은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되기 때문에 일단 국회에서 통과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논의될 예정으로 있고요. 그래서 뭐 논의는 충분히 해볼 만하다. 근데 시장에서 원하는 거는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직계 좀비소까지 다 해버리면 또 배우자까지 다 해버리면 너무 가혹하다. 그래서 대주주의 요건을 그러니까 3억 원 이상을 갖고 하는 거를 1인당 네. 1인당으로 좀 한정하는 게 좀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중심으로 아마 얘기가 좀 흘러나올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자, 뭐 이런 이제 논의들 또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나오는 것도 최근에 어쨌든 주식시장에 뛰어든 투자자분들이 많아졌고 맞습니다. 그만큼 또 주식시장에 흘러다니는 자금들 유동성이 워낙 풍부해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네. 또 이런 논란도 벌어지는 것 같은데 어제 카카오 게임즈가 일반 청약을 마감을 했어요. 네. 그 어마어마한 청약 증거금이 몰렸죠. 이런 것만 봐도 정말 우리 시장에 얼마나 많은 유동 자금이 풀려 있나 이런 거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시간이 좀 많지 않기 때문에 네네네. 어제 그 청약 증거금이나 이런 부분을 좀 스킵을 하고요. 네네. 어쨌든 청약에 몰렸던 돈이 한 58조 5천억 원, 한 60조 네네. 정도 되는데 그중에 뭐 800억 정도 되는 돈은 빠지고 나머지는 다시 또 시장으로 돌아올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주변 증시자금으로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봤을 때 비투로서 쭉 끌고 오신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증거자금으로서 계속 있지 않을까 해서 뭐 투자자 예탁금이라든지 신용융자잔고가 대표적인 이제 주변 그 증시 주변 자금인데 투자자 예탁금 같은 경우는 투자자를 위해서 그러니까 투자를 위해서 맡긴 돈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 안에 이 바운더리 안에 이 자금이 이제 몰릴 가능성이 있고요.
신용융자 잔고도 이제는 투자하기 위해서 빌린 자금이잖아요. 이런 그렇죠. 어떤 대표적인 자금들이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가져가지는 않고 투자자분께서 계속 남아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신용융자 잔고도 상당히 증가 추이를 이어가고 있고 예, 거의 그럼요. 역대 최대 규모급인데 IPO 청약도 역시 이 같은 지금 B2, 그러니까 신용융자 잔고의 어떤 증가세 이런 것과 관련이 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요. 당연히 있다고 이제 봅니다. 그래서 팩트를 말씀드리면 IPO 분위기와 네. 신용대출의 시기와 같이 상관관계가 좀 있습니다. 같이 네. 증가됐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은행의 조사에 따르면은 1월부터 13일까지 지난달 그래서 1조 2천억 원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은 그 14일부터 31일까지의 또 기간으로 본다면 2조 8천억 원 정도 증가됐거든요. 그러니까 연말에 보면은 우리가 IPO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기 때문에 IPO에 대한 기대감, 그때 신용잔고 아니면 신용대출 이 정도로 증가됐다? 당연히 이제는 B2, 우리가 B2를 좀 끌어당겼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 예. 두 번째로는 이제 정부의 신용대출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대출을 막아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용대출도 이제 규제할 것이다라는 시장에 이제 소문이 막 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못 받으면 주식에 못 투자한다, 총알이 없다 이런 어떤 시장의 어떤 팽배한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바꿔보자의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신용대출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네네네. 같아요. 이렇게 이제 유동성이 워낙 많고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네네. 우리가 조금 주목해야 될 만한 뭐 투자 분야라고 해야 될까요? 투자안이라고 해야 될까? 어떤 것들을 좀 조언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유동성은 분명히 계속 넘칠 겁니다. 많은 분들이 야 이렇게 많은 유동성 계속 나올 거냐? 제가 보기에는 계속적으로 유동성이 흐를 수밖에 없는 게 연준에서 이미 발표했던 평균 물가 상승률, 네. 이거 목표제를 이제 하겠다고 얘기 나왔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유동성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오늘 새벽에 있었던 미국의 주식시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성장주와 가치주의 어떤 밸런스를 이제 맞춰줄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해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네. 이런 분위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너무 성장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치주와 성장주를 같이 담는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이 지금에 봐서는 조금 이제부터 슬슬 준비할 때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그렇게 좀 권유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여러 가지 뭐 보면은 좀 장기적으로 탄탄한 펀더멘털 이런 것들이 네. 좀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요. 이제는 자기가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요. 이제는 좀 더 변화를 좀 줘야 될 시기가 왔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성장주 쪽으로든지 BBIG 쪽으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네. 이제는 과거부터 내려왔던 이제 가치주를 내다보면서 일부러 장기적으로 좀 대비하시는 것이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좋은 어떤 투자의 지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또 분산 투자 전략의 하나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네. 어쨌든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소식들이 최근 들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기존의 성장주에 쏠려 있던 관심들이 조금씩 가치주로도 옮겨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